먼저 개정된 중요한 내용은 그 51조의 2와 51조의 3이 신설되어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이것이 이제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업 측에서는 이것을 1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법에서는 이제 3개월을 초과하지만 6개월까지 인정되는 그러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는 것의 취지는 본래 뭐냐 하면 아주 바쁠 때는 이제 근로시간을 좀 늘려서 일을 하고 또 덜 바쁠 때는 이제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을 하는데, 바쁠 때 일을 해가지고 근로시간이 늘어났을 때 거기 초과 근로시간, 그러니까 연장 근로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가산수당을 다 지급하게 되면 사용자로서는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덜 바쁠 때 근로자들이 그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일을 줄임으로써 보상받도록 하는 제도, 이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었죠. 2주일 단위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서 시행되는 그런 두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는 것은 지역규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가 있다고 보아질 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이것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좀 까다로운 그런 요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인정해 주었더니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주 52시간 상한제, 이것이 이제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단위 기간을 이제 늘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가 아니고 이제 3개월을 초과해서 6개월까지는 단위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래서 법 개정에 보시면 그 51조가 본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는 이제 제목을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바꾸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는 제목으로 51조에 2를 신설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이 법령을 소개를 해 두었는데요. 거기 제51조의 2에 신설된 조항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1항에 보시니까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해서 1주 40시간을 넘어가지 않아야만 일단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요건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평균 주 40시간을 지켜주는 한 특정한 주에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되고 또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해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최대 상한은 주의 경우에는 52시간, 그리고 날 1일의 경우에는 12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 40시간을 초과하거나 8시간을 초과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장근로죠. 그래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 같지만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니까 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그런 바쁠 때 근로시간을 늘리기는 하면서도 연장근로를 하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바쁠 때 좀 일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덜 바쁠 때는 이제 일을 적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이것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 대표가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로자 대표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개념이죠. 근로기준법 24조에 보시면 근로자 대표라 함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그러한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의 규정이 똑같이 규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는 이것은 완전한 법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개념에 맞는 요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금방 보신 요건에서 보시다시피 그 가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바로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과반수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노조 대표가 바로 근로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의 사업자 또는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노조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법적 표현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대표한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죠. 민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대표한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투표를 통해 가지고 득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제일 보편 타당한 방법은 바로 근로자들 전체가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근로자 대표라고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이렇게 근로자 대표의 개념을 정해놓고 요건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어떤 선거 규정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러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문제지만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도대체 근로자 대표가 누군가 하는 이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까지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 일본 노동성이 행정 지침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노동자 대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데 관한 지침, 이것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르면 기업 안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뭐 이런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노동부가 바로 그런 식의 지침을 전혀 만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몇 번의 그 행정 해석을 통해 가지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행정 해석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가, 그 지위의 역할이 뭔가 하는 데 대한 어떤 별도의 지침은 없었던 건 사실이죠. 이 점을 이제 최근에 경사노위에서 간파하고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한 끝에 앞으로 그 근로자 대표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겠다 하는 그러한 발표를 했고, 그런 요청을 아마 정부 여당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당 측의 한 국회의원이 이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그 선출 방법에 대한 입법을 발의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 사실 이 근로자 대표가 이미 법적 개념으로 확립된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1997년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될 때 여기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동안에 벌써 이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근로기준법에서만 해도 상당히 많은 근로자 대표 역할이 있는가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또 파견근로자법, 심지어 그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같은 데서도 근로자 대표가 해야 될 역할들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법 전반에 걸쳐서 이 근로자 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이 근로자 대표가 하는 역할은 회사의 어떤 노무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뽑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근로자 대표의 선출에 관한 방법들, 지침을 만드는 방법들을 여러 기업에다가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또 그 내용을 레포트로 작성해서 제 홈페이지에 그 실무노동법 레포트에 탑재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 그걸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그 지침을 따라서, 제안된 지침을 따라서 우리 회사에 알맞게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그 근로시간 제도가 이제 시행되는 게 3개월 후라 그랬으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라 그랬으니까 1월 5일 날 공포되었으니까 3개월 후면 4월 6일부터는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개월을 초과하는 단일협조 근로시간 제도를 이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바로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 지금 없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이제 선출 규정을 만드셔서 그 선출을 하셔서 근로자 대표와 함께 서면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근로자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노동부의 지침이라든가 법적인 자세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 대표를 선출 못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없으니까 사장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그건 전부 무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우리 회사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선출하셔야 되고 거기서 과반수 득표를 하는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된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이 절차들을 진행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면 합의를 하면 이제 여기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3개월을 초과하는 그러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점을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 첫 번째 대상 근로자의 범위, 이것은 이제 부서별로 시행한다든가 또는 어떤 개인들에 대해서 이제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기업 전체에서 시행한다든가 뭐 이런 그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밑에 가셔서 6항을 보시면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상 근로자를 정하실 때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하실 내용이 단위기간이죠. 이 경우는 이제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서의 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니까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서 이 단위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3개월로 할 것인가, 4개월로 할 것인가, 5개월로 할 것인가. 아마 제 생각은 대부분 6개월을 일단 단위기간으로 해서 시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걸 이제 원했고, 전에는 사실은 1년짜리로 해달라 이런 거를 이제 6개월까지만 되는 거니까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6개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중요한 게 이게 주당 몇 시간씩 한다는 걸 미리 정해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종전에 지금 현재 있는 그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내용을 보시면 거기는 주별 근로시간이 아니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단위기간 내에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합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항에 보시면은 이렇게 합의를 해두었는데 그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또 업무량 급증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바로 평균 일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기 정해놓은 그 주별 근로시간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근로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경했을 경우에는 이제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는 게 사항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서면 합의하는 사항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2항을 보시면 마지막 4호에 1항입니다. 1항의 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이것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이제 6개월까지로 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시행할 것인가, 1년 할 것인가, 2년 할 것인가, 바로 이거를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서면 합의에서 만약에 1년을 정하면 이제 1년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6개월 단위로 2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하급심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 과반수 노조가 있어가지고 그 노조가 근로자 대표가 되어서 서면 합의를 한 경우 그 서면 합의는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의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은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본다. 이런 하급심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서면 합의 자체를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견해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셔도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런 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시행하면 좋겠다 하는 거기에 맞는 유효기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단위 기간을 해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요거를 1년에 한다 이러면 6개월씩 2번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쁜 기간이 만약에 6개월 중에 이제 3개월씩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다 이렇게 봐진다면 그 3개월을 이제 바쁜 쪽으로 몰아가지고 1년 단위로 이렇게 1년을 전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바쁜 3개월 이렇게 붙여서 정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는 아주 바쁜 기간으로 봐서 그 근로시간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가쪽에 이제 덜 바쁜 시간으로 정하게 되면 잘하면 이제 제조업에서 6개월씩 변동의 어떤 그 변환기가 바뀐다면 거기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컨대 제가 알고 있는 그 부산의 오뎅 공장 같은 경우에 3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비수기입니다. 별로 바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겨울철 찬바람 불 때는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6개월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바쁘고 안 바쁘고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바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바쁘지 않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종전에 3개월 이내에서만 탄력적 근로시간이 됐을 때는 이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제 6개월 정도로 하게 되니까 적어도 1년 단위로서의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뭐 한숨 놓았다 할까요? 좀 그런 활용을 하기 좋은 이런 기업들, 말하자면 업무가 바쁜 때와 바쁘지 않은 때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이런 기업들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특징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 근로에 해당되는 시간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잘 맞추면은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계속 연장 근로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징 또 유의하실 점은 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와 상관없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당사자끼리 회사와 합의를 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주 12시간 한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는 반드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이제 지급해야 되는 건데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했어도 바로 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만 요거는 이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 12시간 내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생각하게 된다면 아까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에서 주당 최고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었습니까?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해서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주 64시간까지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연속적으로 6개월까지도 잘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주 주 12시간을 한도로 해가지고 주 64시간까지 하는 그런 근무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근로자들이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을 간파하고 이번에 또 법에서 이것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2항에 보시면 여기 이런 조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라는 점을 알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 언제요? 근로일과 다음 근로일 사이, 그 사이에 연속으로 11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걸 통해서 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통해서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연속 11시간 휴식 보장이라는 것은 이미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시간에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운수사업 중에서 거기서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나 장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다음 근로일까지는 반드시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된다. 그 운수사업의 운전자들이 제대로 잠을 못 자가지고 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에 뉴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속 11시간 휴식제도, 이것이 이제 그 특례 사업에서부터 들어왔는데 바로 똑같이 이번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단위 기간을 늘려주면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런 도입 마련이니까 사용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항에 보시니까 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그런 근로시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은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 합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할 때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그 기업들 안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합의가 많이 일어나지를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6개월 단위로 늘어나 버리면 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똑같이 그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5항에 보시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사용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보전 방안의 내용을 보시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 보통 뭐 보전수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낮아지는 임금을 보충해주는 뭐 그런 수당을 신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연말 성과급 같은 것으로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용자가 혼자서 이걸 만들기는 조금 뭐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용자의 일단 기본적인 의무는 사용자 스스로가 이런 임금 보전 방안을 좀 만들어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명심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로자 대표하고 서로 합리적인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하고의 서면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그 합리적인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2항에 나오는 그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이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그런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직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든가 또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1조의 3이 신설되면서 또 한 가지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51조의 3에 보시면 사용자는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는 56조 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정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새롭게 그 직장에 들어온다든가 또는 그 사이에 뭐 퇴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떤 근로자가 그 단위기간 6개월만큼 근로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단위기간보다 짧게 근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짧게 근로한 기간이 마침 장시간 근로를 하는 때라 근로는 장시간으로 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돼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들이 뭐 자진해가지고 아이고 가산수당 줄게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51조의 3이 딱 만들어져서 그런 상황이라면 이때는 무조건 그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이것이 있다면 전부 거기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로자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들어 두었다는 점, 이 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아직 제가 이거 강의를 이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입에 익숙하지 않은데 좀 뭔가 편한 용어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3초 탄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3초 탄근제 물론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3초 탄근제 이런 조금 쉬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 실무에서 사용될는지 어떨는지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